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불개미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기술이나 개발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면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 증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작업 증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려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작업 증명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을 이쪽 업계 용어로 채굴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마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마치 광부가 광산에 있는 그 광물을 캐듯이 비트코인이 전체 발행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량에 대해서 매 10분마다 반감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작은 분량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빗대서 채굴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당연히 뭐 실제로 뭐 광물을 캐는 개념은 아니고 그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더 전기를 많이 쓰고 좋은 컴퓨터로 이제 이 채굴 프로그램을 운영할수록 더 많은 해시 파워를 제공하는데 말하자면 이 해시 파워가 수학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가 좋으면 그럼 더 많이 캐겠네요? 맞습니다. 장비도 중요하고 동시에 더 전기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좀 싼 나라. 중국 이런 나라. 네, 중국. 네. 중국에서는 사실 산업용 전기가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그 값싼 전기료와 이러한 그 컴퓨터를 쭉 깔아놓고 계속 돌렸죠. 이게 사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이제 계속 컴퓨터를 뭐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씩 깔아놓고 이 마이닝 채굴을 해서 사실 이 채굴 시장에서는 중국이 거의 글로벌리 넘버 원이고 그리고 사실 유동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1, 2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역시 그 인구 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역동적인 걸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애국심이 폭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러면은 마저 이어서 좀 그렇게 채굴자들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비트코인의 전체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상으로 받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블록 형성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2배가 되면은 채굴자 입장에서는 뭐 평균적으로는 똑같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반감기 때마다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네. 그 보상으로 주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니까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그 원천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던 이 비트코인 광산에서 실제로 생채굴을 하는 물량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람들끼리 전송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이 채굴 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채굴 기간이 다 끝나면 2140년에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채굴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채굴자들이 다 없어지면 네트워크의 보안도 없어지고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특히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수수료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전통적으로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제일 컸고요. 그거보다 이제 훨씬 작은 수수료가 나왔던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였는데 최근에 뭐 디파이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내에서 폭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거래 수수료가 이더리움에서 발생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금 채굴자들이 만들고 있는 돈은 실제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광산에서 새롭게 채굴하는 이더리움의 양도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쌓인 수수료 이걸 합한 것들을 이더리움에서도 매 블록마다 가져가는 식인데 이 후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더리움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비트코인 채굴이 다 끝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사실 10년 뒤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그쵸. 비트코인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뭐 일상생활에서 뭐 슈퍼에서 음식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일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까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그 채굴풀에 수수료가 계속 또 들어가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굴자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채굴풀이 고갈되는 것보다도 결국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 문제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비친환경적인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를 많이 쓰면서 네. 사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맞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금 소모하고 있는 전기가 웬만한 국가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름만 해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비트코인의 수량이 좀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뭐 늘리거나 줄이는 조작 같은 거는 불가능한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완전히 분산이 된 형태의 그 뭐 경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한 명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블록 깨기 1탄을 참조를 해주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한 명이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극도로 어려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조차도 별다른 어떤 뭐 특권이나 이런 게 따로 없는 거네요. 네,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특권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서준 대표님도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개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주장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을 사람들 혹은 개에 속한 사람들끼리 원장을 한번 모았는데 내역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맞추는 방법은 과반의 사람들이 똑같은 걸 쓰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조작을 하려다 걸렸다 혹은 실수로 몇 개를 빼먹었다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원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주장하는 것들을 최신 데이터로 덮어쓰기 하면서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반의 사람들이 동시에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한 명이 원한다고 당연히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는 다음번 블록부터 다른 정책으로 가고 비트코인의 구조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많은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동시에 합의를 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있는 모델, 그러니까 2,100만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모델로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다음번 주제 때도 다루게 될 내용 같은데 이제 포크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걸 따르지 않는 다른 네트워크로 또 네트워크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에너지 소비가 큰 채굴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가 중요한 어떤 거래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은 특정이 되나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9월 1일자 데이터를 봐보면요, 한 17억 정도 되는 금액이 그 거래 수수료에서 나왔고요. 거래 수수료에서도 네. 추가적으로 그럼 네,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비트코인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 10배, 100배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트코인이 발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해도 그 거래가 많아지고 그 수수료에 의해서도 계속 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다. 네, 이더리움의 사태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9월 1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원래 비트코인보다 거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작은 네트워크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180억 정도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이더리움 훨씬 네트워크에서. 그 비트코인이 네. 한 5배가 5배?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되네요. 한 10배가 넘었죠. 10배가 네, 넘어요? 10배가 넘는 거래 수수료가 이더리움에서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채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굴 경제가 사실상 시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채굴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면 채굴기를 더 사서 효율화시키는 그런 자유경제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채굴기를 늘릴 때는 뭐 이거 PC 주문해가지고 막 1시간 뒤에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더리움 수수료가 폭발하면서 이 수수료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만큼 이제 채굴자들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정말 한 달 사이에 이더리움 채굴하던 채굴자들은 역대 가장 큰 지금 돈을 번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혹시 이더리움 채굴하신 분 없으신가요? 일단 뭐 제가 채굴을 해본 적도 없는데 주변에 그 채굴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친해져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또 가슴을 한번 좀 촥 열어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현상을 하드포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인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이념 싸움. 비가 흔들리는데 처음이라서.